네,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에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오늘도 5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잡기 위해 내일부터 4주 동안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계속해서 연달아 5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영향도 이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위중증 환자 보니까 한 6일 연속 700명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진단이 될까요? 네, 신규 확진자 수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 확진자 발생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번 주 1일 60세 이상 확진자 수만 봤을 때 한 1,800명 정도. 근데 이게 지난주에 한 1,000명 정도 예.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10월 말만 해도 한 400명대였으니까 한 달 만에 거의 한 4.5배 정도 60세 이상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위중증 환자 발생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좀 앞으로 다음 주에 더 어떻게 될지 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병상 현황 같은 경우에도 12월 3일 중수본 자료를 보면 서울의 이제 위중증 병상 같은 경우 거의 90%가 가동되고 있어서 네. 거의 빈자리가 없고, 뭐 충청이나 강원 또 중등증 병상 모두 지금 포화 상태라서 예. 앞으로가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또 이제 20대에서 뭐 40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백신 접종을 했고 비교적 면역력이 좋은 상태라서 전체 인구 중에서 확진자 발생이 좀 비교적 낮은 연령층에 속하고 있고, 예. 실제로 뭐 20, 30대는 위중증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그래서 또 뭐 50대 분들도 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위중증 환자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백신 접종을 대상이 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 예.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만 더 거리두기, 사적 모임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미크론 변이도 참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12명이 됐고요. 또 감염 의심자도 26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충북에서도 의심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인천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지금 질병청에서 이제 뭐 확진자가 있고 의심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랑 접촉해서 확진이 나오신 분들은 거의 뭐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네. 또 뭐 델타 변이 PCR에서 S 유전자가 음성인 경우에도 의심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격리라고 확진일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격리일이 먼저 조금 앞서고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확진이 되면은 추가 전파가 없는데, 네. 최근 이제 의심 환자분들 보면 뭐 확진이라고 격리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좀 역학조사에서 좀 놓친 분들이 나중에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돼서 네.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예. 좀 있어 보이는데, 자세한 어떤 역학조사 내용은 질병청의 역학조사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조금 우리가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중심으로 접촉자를 우리가 빨리 격리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늦지 않았나, 좀 우리가 모르는 지역사회 전파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이번에 오미크론 확진자를 보니까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감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만약에 유행이 된다면 이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설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적다면은 비교적 우리가 감염 속도는 빠르지만 좀 걱정을 좀 덜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네. 아직 뭐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데이터는 좀 너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령이라든지 백신 접종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좀 뭐 충분한 자료가 좀 필요한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아직은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중증화율이 기존 바이러스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그만큼 또 중증 환자는 또 증가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좀 경계하고
확산을 최대한 좀 억제하는 노력들이 지금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게 남아공은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괜찮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우리나라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 어르신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예. 위험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경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고령층 어르신들 중에서 기존의 백신의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가 좀 하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해 주는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서 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추가 접종을 고령의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맞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데이터가 모여야지 우리가 특히 고령층 어르신께 오미크론이 얼만큼 치명적일 수 있는지 좀 평가할 수가 있겠고, 그때까지는 최대한 추가 접종 맞고 좀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미크론이 그러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존의 백신의 효과라든지 또 한번 감염되셨던 분들이 얼만큼 재감염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한번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분들은 과연 델타에 다시 감염되지 않을까, 이것도 좀 의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뭐 최악의 상황은 치명률도 높은데 뭐 서로 교차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트윈데믹까지 상상해 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봐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충분히 좀 우리가 조심하고 대비하고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백신을 좀 빨리 개발할 수 있고, 네. 또 먹는 항바이러스제도 이제 곧 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 네. 주가 걸릴 건지, 어느 정도 되면 그 판단이 잘 나와서 거기에 맞는 백신도 개발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 이게 좀 정확한 자료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한 가지는 이제 기존의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들이 이제 오미크론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그러니까 감염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가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실제 세포를 감염시키는 능력들을 이제 실험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감염됐을 때 어느 만큼 중증으로 진행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가, 이거는 좀 역학적인 자료 같은 것들이 좀 쌓여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건 또 이제 얼만큼 감염이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나온 자료로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백신을 맞으신 고령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중증화 예방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오랜 시간이지만 좀 많은 분들의 역학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4주 동안 이제 사적 모임 가능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다시 제한이 되죠. 확산세, 이렇게 하면은 확산세 차단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감염제 생산 지수가 뭐 1.2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감염제 생산 지수를 얼만큼 떨어뜨릴 것인가. 근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감염제 생산 지수를 1로 떨어뜨렸다라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매일 1,800명씩 감염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추가 접종을 맞게 되면은 감염 예방 효과, 또 중증화 진행 예방 효과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때까지만 조금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증가하는 속도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다 좀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빨리 확진자를 줄일 수가 있고, 네. 그만큼 많이 증가하는 확진자 수를, 고령의 어르신들 확진자, 위중증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이런 방역적인 조치는 좀 빠를수록 굉장히 효과가 있고 실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인원만으로는, 시간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인원만으로는 저부터도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누구를 만남에 대해서 인원 가지고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된 게 방역 패스 적용하는 곳이 많아졌잖아요. 식당, 카페 보면 뭐 학원, PC방, 영화관, 미술관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방역 패스라는 게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백신 안 맞으면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좀 맞으셔야지 그런
생활하시는데 편할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방역 패스를 많이 그 업종을 늘리면 접종률은 지금보다 올라갈 것인가? 어떤 게 보이세요?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데 좀 기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백신 패스의 이제 기본적인 목적은 이미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 그리고 안 하신 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백신 패스가 조금 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알려진 것처럼 백신 접종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감염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도 둬서 이제 충분히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실제로도 확진자랑 좀 동선이 겹쳤다고 해서 검사를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 해보면은 음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100%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높은 농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도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네. 또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가신다고 해도 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환기 이런 예.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또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증상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검사받고 좀 며칠 집에서 쉬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걸 차단하는 노력들이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접종률 끌어올리는 거 얘기를 했는데 추가 접종 얘기도 해보면요. 정부가 추가 접종을 이거는 3차 접종이다.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3차까지 맞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전 국민에게 적극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차 접종을 했을 때 뭐 확진율이나 중증화율 이런 거에 크게 뭐 영향이 있는 건가요? 크게 줄어드나요? 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 자료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네. 지난 델타 변이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한 110만 명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추가 접종을 하시는 경우에는 감염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11분의 11배 증가하고 네. 또 중증화로 진행되는 것도 거의 20분의 1로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데이터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자료에서도 예방 접종을 하신 경우에 감염 예방 효과는 뭐 60%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증 예방 효과는 한 88%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접종을 3차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중증화 진행되는 예방 효과를 거의 90% 이상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중증 병상 부족 현상도 줄일 수가 있고 사망자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주간 사망자 수가 한 300명, 이번 주에 한 300명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령 어르신들의 3차 접종을 좀 빨리 서둘러서 네. 꼭 맞으시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은 효과가 떨어져서 4차 접종, 5차 접종 이렇게 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기존에 이제 3차 접종을 했을 때 2차 접종만 맞으셨을 때보다 항체가가 훨씬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2차 접종 맞고 한 달 후와 3차 접종 맞고 한 달 후에 항체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충분히 3차 접종하시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 중증 예방 효과가 뛰어날 거로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제 지속 기간이 문제가 될 텐데 네. 일반적인 접종을 반복적으로 3차 접종을 맞았을 때 항체 지속 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워낙 항체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면역이 계속 학습을 반복할수록 면역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3차 접종을 하고 필요하면 뭐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뭐 4차 접종이나 또 고령층 대상으로 고위험군은 뭐 추가 접종을 한다든지 예. 이런 전략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부분이 중증화 병상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도권은 85%가 꽉 차 있고 그중에서 서울, 인천은 90% 차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그러면 아직 10%의 여유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아니라대요. 그냥 이 정도면 거의 병상이 없다고 봐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병상 통계를 낼 때 이제 뭐 시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병상을 이제 한 분이 퇴원하시고 새로운 환자분이 들어올 때 좀 청소도 하고 병상 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비는 시간이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병상을 짓게 하는 시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빈 병상으로 짓게 되는 가능성도 있겠고 예. 또 뭐 네. 병상은 있지만 좀 실제로 가용성이 좀 떨어지는 병상이 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 10% 병상이 이제 골고루 분포된 것이 아니라 또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시기별로 이제 병상이 환자분들이 일정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몰렸다가 예. 또 좀 몰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몰릴 때는 거의 뭐 여유 병상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거의 90%면 거의 다 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확보가 가능해요? 지금 위중증 병상, 중등증 병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침대를 병상에 좀 추가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좀 전환해서 거기에 이제 전담 병원을 만들게 되면은 코로나19 감염 환자들만 계시면 사실은 다른 환자들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다른 환자들 간의 격리를 조금 덜 할 수가 있는데 일반 환자도 보고 이제 코로나 환자도 보고 이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된 공간, 건물이라든지 층 이런 예. 것들이 좀 따로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 위중증 병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전담 의료진이 또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24시간 봐야 되고 예. 또 한 환자당 볼 수 있는 의료진들이 또 많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병상을 빨리 늘리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병상 부족 사태가 심화하자 정부가 재택치료 전환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비대면 진료로 과연 제대로 치료할 수 있냐, 그리고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다가 갑자기 위급 상황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걱정도 큰 게 또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네,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나 영상 통화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또 아니면 뭘 기존에 알던 분이 있으면 이런 병력이 있으니까 뭐 이런 증상이면 뭐 이런 병일 가능성이 많겠다. 전에도 뭐 있으셨던 증상이니까 그래서 예. 단골 의사가 있으면 조금 좀 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화 재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모르는 분들을 이제 새로 이제 봐야 되고 또 갑자기 신규 환자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또 굉장히 또 충분한 상담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전화로 잘 모르는 분의 어떤 병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코로나19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예. 또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증상을 또 판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처럼 직접 봐서 또 혈액 검사도 하고 방사선 촬영 같은 것도 좀 해보고 네.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택 치료긴 하지만 또 격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또 좀 통원 치료 비슷하게 검사도 하고 항체 치료제도 받고 다른 콩팥 기능이나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간 질환 뭐 이런 다른 장기에 생길 수 있는 질환도 충분히 검사를 하고 이렇게 좀 다시 재택 치료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보완되면 좋겠는데 이제 확진자 한 분이 이렇게 특히 이제 공동주택 같은 데서 이동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코로나19 환자지만 그냥 일반 감기처럼 그냥 통원 치료를 원하실 때 또 그런 전담 외래 치료 센터 를 만들어서 좀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상황별로 또 굉장히 또 다양한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와병 상태에 있다든지 또 뭐 소아 청소년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다 완료하시고 젊고 건강하고 증상이 경미하고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재택치료로 그냥 충분히 관찰해도 충분한데 재택치료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분들 좀 추가적으로 대면 진료를 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병원의 입원과 재택치료 중간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얼만큼 잘 진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재택치료에서 굉장히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